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나무숲 출판, 가사하라 도모코 지음의 당뇨병 치료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전국의 약사 천여 명에게 당뇨병에 대한 신지식을 가르치는 약사이자 영양학 지도사입니다. 그는 오랜 연구와 임상 끝에 당뇨병의 진짜 원인을 찾아냈고 그 연구 성과를 담은 이 책을 펴냈습니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 중에 아연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와 보충 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연과 인슐린, 혈당의 삼각관계.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 경화가 진행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배고픔과 싸워왔다. 음식물을 손쉽게 구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는 동안 인체는 인슐린으로 하여금 철저히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낭비 없이 세포에 들여보내고 축적하도록 진화해 왔다. 이러한 인슐린의 분비가 저하되거나 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게 되는데 혈액에 포도당이 많은 상태를 고혈당이라고 한다. 한국이나 일본인의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의 저하가 원인이라고 알려져서 지금까지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 우선적으로 처방되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당뇨약은 2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효능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약도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연이 인슐린을 돕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에도 필요하다. 아연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의 일종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도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단백질로 된 가느다란 실이 두 개의 보풀처럼 동그랗게 말린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다. 보풀처럼 생긴 이곳에 아연이 한 개씩 들어있다. 말하자면 아연이 자전거의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전거의 몸체는 단백질이며 바퀴는 아연인 셈이다. 자전거는 바퀴 없이 결코 달리지 못한다. 인슐린은 아연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작용할 수가 없다. 장에서 흡수된 아연은 먼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으로 운반된다. 필요할 때 바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도록 췌장은 아연을 더 많이 흡수하여 일부 단백질에 집어넣어 저장한다. 이러한 아연 저장용 단백질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쓸데없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인슐린의 분비도 원활하게 해준다. 우리 몸에 아연이 풍부해지면 인슐린의 원료도 충분해지고 저장이나 분비 조절도 원활해진다. 결론적으로 아연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미네랄이다. 아연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연을 보충하거나 인슐린의 원료인 아연이 체내에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여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다. 나이가 많아지면 소변으로 배설되는 미네랄이 늘어나는데 아연도 그 중에 하나이다. 노화와 더불어 아연 부족은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지면 저녁 식사 후에 혈당치가 정상일지라도 새벽에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아연이 함유된 영양제를 먹으면 혈당이 낮아진다.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고령자에게 아연이 포함된 영양제로 영양을 보충하게 한 결과 활력이 솟고 혈당치도 떨어진 사례가 많다. 당뇨병 병력 20년이고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매년 늘어가던 72세의 여성이 있었다. 병원에서 식사 지도도 열심히 받고 단전호흡이나 수중보행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7.8%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영양소를 보충한 지 한 달도 안 지나 당화혈색소가 6.6%로 떨어졌다. 2달 뒤에는 당뇨병 망막증이나 당뇨병 신증에 걸릴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당화혈색소 6.3%까지 떨어졌다. 당뇨병 병력 8년째인 30대 독신 남성은 20대에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바람에 식생활이 불규칙했고 음주도 잦았다고 한다. 30대가 되어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고혈당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를 걱정한 어머니가 아연이 함유된 영양제를 가져왔기에 마지못해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고 체중도 줄었다고 한다. 지금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야근도 하는데 혈당은 안정되어 있다. 아연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과 질병들. 빈혈. 아연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긴다. 우리의 혈액은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혈색소의 색깔이 빨갛기 때문이다. 빈혈의 정도는 혈색소를 측정하면 알 수 있다. 흔히 빈혈이라고 하면 혈색소의 주성분인 철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연도 적혈구의 성분 중 하나이다. 아연이 모자라면 적혈구의 막이 물러져서 가느다란 혈관을 통과할 때 혈구가 파괴된다. 이때 혈구 속의 혈색소가 밖으로 새어나와 빈혈이 생기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빈혈을 개선하면 당뇨병 검사치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당뇨병의 지표가 되는
당화혈색소 수치는 적혈구의 혈색소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포도당이 결합하여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빈혈을 일으켜 분모가 작아지면 수치가 커지게 된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더라도 빈혈을 개선하여 분모를 크게 하는 것만으로도 검사치가 작아질 수 있다. 빈혈을 개선하려고 증혈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혈색소의 주성분인 철분이 함유된 영양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철과 아연은 인체에 흡수될 때 서로 경쟁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철분을 섭취하면 아연의 흡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쉽다. 빈혈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한 종류의 영양소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건 역시 현명하지 못하다. 적은 양으로도 흡수가 잘 되는 방법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 같은 철분제여도 햄철이 포함된 철분제는 비교적 위에 부담을 덜 준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우리 몸에 아연이 부족하면 뇌, 근육, 신장 등 아연의 저장고 구실을 하는 기관은 자체에서 아연을 배출한다. 그리고 그 조직은 쭈그러든다.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3배나 높다고 하는데 아연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항하려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된다. 이럴 때는 뇌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더 나오지 않도록 분비 스위치를 꺼야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뇌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할 때 필요한 미네랄도 아연이다. 따라서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골다공증, 입꼬리염, 손톱 변형, 거친 피부, 건조한 모발. 아연은 체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그러므로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아서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면도 후에 부스럼이 생기고 구내염, 입꼬리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머리카락이 부스스하여 정리가 잘 되지 않거나 손톱이 변형되며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기도 한다. 젊을 때보다 키가 상당히 작아졌다며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도 아연이 결핍되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미네랄은 미용과 노화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식욕 부진, 미각 이상. 우리는 침으로 음식물을 녹이고 혀로 맛을 느낀다. 침의 성분은 단백질인데 이것의 합성에도 아연이 필요하다. 침으로 녹인 성분에서 맛을 느끼는 세포에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 아연이 모자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서 미각에 이상이 생긴다. 미각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독소 등 위험을 감지하는 중요한 기능도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부위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
암. 당뇨병이 발병하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데 이것도 아연 부족과 관련이 있다. 후쿠오카현 히사야마읍의 주민은 연령과 직업이 평균적인 일본인과 같다고 하여 일본 국민의 축소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읍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히사야마읍 연구의 과제 중에는 일본인이 걸리기 쉬운 위암과 당뇨병의 조사도 있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와 고혈당인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4.2배나 높았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역력의 저하이다. 혈액 속의 백혈구는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잡아먹거나 이물질을 공격하여 우리 몸을 보호한다. 당뇨병으로 혈당이 오르면 백혈구도 자체의 단백질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탓에 변질되고 만다. 변질된 백혈구는 암세포를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다. 게다가 고혈당인 사람은 체온이 낮아지기 쉬워서 면역세포도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체온이 높으면 면역세포의 작용이 활발해지지만 아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필요한 체온을 만들 수 없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다. 둘째, 아연이 부족하면 유전자의 오작동이 일어나기 쉽다. 인체는 매일 오래된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이 과정에는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복제되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 여기에도 아연이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세포를 만들지 못하므로 면역세포의 작용이 저하되고 비정상 세포의 처리도 충분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암과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아연을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방법. 하루에 필요한 아연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12에서 13mg인데 실제 섭취량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품을 통해서 아연을 보충할 수 있을까? 아연은 채소 중에서도 콩과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또한 어패류와 견과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어느 쪽이든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가까운 바다에는 중금속이 흘러들어서 어패류의 생채 속에 농축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열량이 높으며 아연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도 함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복용하자. 조금 비싸더라도 천연의 영양 보충제가 효과적이다. 보충제 등으로 아연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 나머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아연의 과다 섭취로 말미암아 미네랄의 균형이 깨져서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기도 하고 빈혈이 생기거나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드는 일도 생긴다. 일시적으로는 두통, 구역질, 위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아연 섭취를 중지하면 사라진다. 아연은 인슐린의 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의 원료도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필요한 활성산소까지 제거하게 되는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인슐린의 분비가 저하된다. 아연이나 철, 칼슘 등의 단일 미네랄만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역효과를 낳는다. 같은 종류의 미네랄이라는 점에서 유형이 서로 닮았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될 때 경쟁을 벌여서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까닭이다. 식품 속 영양소가 줄어들었다. 당뇨병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유전성이 강하다는 설이 있었지만 실제로 유전으로 발병할 확률은 1.2배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 습관이 더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뇨병은 누구라도 언제든 걸릴 위험이 있는 질환이다. 에너지 원인 3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루면 문제될 게 없지만 어느 한 영양소라도 부족하여 균형이 무너지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그런데 왜 몸속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었을까? 당뇨병 환자 가운데는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데도 영양소가 부족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균형 잡힌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어느새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식생활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업이 발전하고 음식 문화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정미기로 곡류를 희고 곱게 벗겨내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다. 쌀알과 밀알의 껍질에 있는 영양소를 도정으로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정하기 전에 쌀과 밀의 표면에는 칼륨, 마그네슘, 인, 철, 구리와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E, 엽산, 판토텐산 등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꿀 때 필요한 영양소인데 정미기로 깎아냈으니 안타깝게도 섭취할 길이 없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의 보고가 되어야 할 채소류도 화학비료 사용 등의 영향으로 영양소를 많이 잃어버렸다. 전쟁이 끝난 후부터 퇴비, 거름과 같은 천연비료의 사용이 줄고 질소비료와 인산비료의 사용이 늘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재배 방법도 변화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채소를 생산하다 보니 시장에는 크고 겉모양이 좋은 생산물이 넘쳐나지만 그 대가로 재배 과정에서 채소의 영양소는 줄어들었다. 한때 일본에서는 에도병이 유행했었다. 에도 시대에 도정된 백미를 먹는 풍조가 유행했는데 그 영향으로 비타민 B1이 부족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기병이 널리 퍼졌다. 오늘날의 당뇨병도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여 퍼진 일종의 유행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중한 아연이 소변으로 배설되고 있다. 몸속에서 아연 등의 미네랄을 운반하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이다. 하지만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알부민에 달라붙어 알부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배달꾼이 없어진 미네랄은 성글게 엮은 소쿠리에서 물이 새듯 오줌과 함께 배설되어 버린다. 국립영양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니시무타 마모루 선생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도 제기되었지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변에 섞여 배설되는
아연의 양이 많아진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배설되는 영양소의 양을 감안하여 더 많이 보충해야 한다. 더구나 아연은 다른 미네랄과 달리 땀과 함께 배출되는 특징이 있다. 불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여름에는 더더욱 아연 보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격하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선수에게 빈혈이 생기기 쉬운 이유도 아연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매실 장아찌, 돌소금, 해조류에서 채취한 천연소금을 먹으면 나트륨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 조리법을 바꾸자. 요리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애써 섭취한 영양소가 배설될 위험이 있다. 이를테면 맛국물 조리법이 그렇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즉석 맛국물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맛을 우려내는 수고를 덜어주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므로 바쁜 주부에게는 아주 고마운 상품이다. 그런데 즉석 맛국물에는 천연 재료를 화학 처리한 것이 들어있다. 물론 산 알칼리의 농도는 중화되어서 인체에 해롭진 않지만 화학 처리를 한 것에는 구조적으로 특이한 말단기가 생긴다. 이 말단기는 아연과 결합하기 쉬운 속성이 있다. 그래서 아연은 섭취되더라도 흡수되기보다는 말단기에 달라붙어서 배설된다. 실제로 아연은 화학 처리로 생긴 세 종류의 유기화합물과 고리 모양으로 결합한다. 이런 이유로 즉석 맛국물과 같은 화학 처리 식품을 자주 먹으면 아연 결핍증이 생기기 쉬운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단백질 가수분해를 이용한 식품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컵라면 같은 즉석 식품은 물론 절임류, 스낵류도 아연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셨는데 맛국물 요리법이 아주 기발했다. 먼저 냄비에 찬물을 부은 뒤 멸치만 넣으면 끝이었다. 나도 학창 시절에 국수집에서 잠시 일했었는데 매일 밤 장사가 끝나기 전에 냄비에 물을 부어 다시마를 담가 두었다가 그 다음날 국물을 우렸던 기억이 난다. 그런 경험 덕분에 나는 지금도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표고버섯, 다시마를 담가 놓았다가 요리를 시작할 때 끓인다. 이 정도로도 맛있는 국물이 만들어진다. 가공식품도 주의하자. 가공식품도 영양소 부족을 부르는 대표적인 음식물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채소를 데침으로써 영양소를 물에 흘려보낸다. 냉동 채소든지 포장 채소든지 간에 가공식품의 때깔이 싱싱해 보이고 모양이 그럴듯하게 보존하려면 데친 후 말리거나 화학 첨가제를 탄 물에 담가 두어야 한다. 이때 물에 녹는 수용성 영양소가 씻겨 나간다. 둘째, 각종 식품 첨가물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957년도에 식품 첨가물로 승인된 폴리인산염이 있다. 이것은 미트볼이나 반죽 제품의 결합력을 높이는 데는 물론 식품의 변색 방지, 치즈 숙성 등에 쓰인다. 식품 첨가물로서 몸속에 들어온 폴리인산은 대부분 변에 섞여 배설되는데 그때 아연,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등의 금속 미네랄과
결합한 상태로 배설되는 것이 문제다. 마치 미네랄의 흡수를 막고 배설을 부추기는 꼴이다. 그러니 성장기 자녀의 몸에 질병의 싹을 키우지 않으려면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집밥을 먹이는 것이 가장 좋다. 주부의 입장에서는 채소를 다듬어 음식을 조리하는 일만으로도 적잖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에도 안성맞춤이다. 채식주의가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의 보고이므로 반드시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나치게 채식을 고집하면 단백질과 아연이 부족해져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있다. 주로 채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올라서 남몰래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아연은 식품 첨가물이나 약재에 들어있는 말단기와 결합하기 쉽고 식이섬유 속의 피트산과도 쉽게 결합한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아연이 잘 흡수되지 않고 대변과 함께 배설되고 만다. 배설량이 많고 섭취량이 적으면 당연히 부족 증상이 나타난다. 피트산은 현미, 밀, 콩 등의 곡물에 많이 들어있다. 콩 단백질도 아연과의 결합력이 강하여 아연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두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의심해 봐야 할 일이다. 피트산과 아연의 결합은 피타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면 분해된다. 피타제는 우리 몸속에 적게 존재하지만 현미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현미를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물에 담갔다가 발화현미로 만든 뒤에 밥을 지으면 피타제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피트산의 해로운 작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우리 몸의 피트산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한다. 그 결합력 덕분에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대장암과 지방간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현재의 식생활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단백질이나 미네랄 등이 부족하지 않은지 식사 내용을 살펴보자. 칼슘을 단독으로 보충하면 아연이 부족해진다. 칼슘만 단독으로 보충했을 때 다른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 있다. 특히 칼슘과 아연은 같은 금속 미네랄이므로 장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아연과의 경쟁이 생길 수도 있다. 즉,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보충하면 아연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다. 아연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철, 망간도 흡수되지 못한다. 특정 미네랄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많이 보충하면 다른 것이 모자라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칼슘을 필요 이상으로 피하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야말로 칼슘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혈당이 되면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배설되기 때문에 오줌의 농도가 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몸은 소변의 농도를 묽게 하려고 수분을 배설해 소변량이 늘어난다. 당뇨병에 걸리면 갈증이 심하고 오줌량이 많아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때 오줌과 함께 칼슘도 배설되어 체내 칼슘이 모자라게 된다. 칼슘 부족은 고혈압이나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도 된다. 이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칼슘을 보충해야 하지만 다른 미네랄들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섭취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가장 나쁜 방법은 많은 양의 칼슘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반사적으로 칼슘이 마그네슘을 1대1로 끌어들여서 오줌에 섞여 배설되고 만다. 칼슘을 보충할 때 많은 양의 우유를 단숨에 마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대량으로 복용하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식사 시간에 칼슘이 풍부한 잎채소 혹은 우유를 섭취하거나 용법에 따라서 보충제를 먹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런 생활 습관은 아연을 필요 이상으로 써버린다. 생활이 자동화되고 첨단화되어 편리해질수록 우리 몸의 영양소 소비량은 점점 늘어난다. 특히 아연의 소비가 많아지는데 왜 그런지를 알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가자. 눈을 혹사하거나 밤을 새우는 습관. 스마트폰, 게임 등으로 눈을 혹사하면 영양소의 소비량이 늘어나서 혈당이 오르기 쉽다. 특히 비타민 B1이 많이 소비된다.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젖산으로 변하여 몸속에 고여 있다가 어깨 결림이나 요통을 일으킨다. 게다가 걸핏하면 밤을 새우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준텐도 대학의 가와모리 유조 박사는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아지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수면 중에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다. 과한 음주 습관. 알코올 섭취도 영양소를 많이 소비한다. 인체 입장에서 알코올은 반드시 해독해야 하는 이물질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에는 비타민 B1은 물론 아연도 필요하다. 요컨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아연을 비롯한 영양소의 필요량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알코올은 뇌의 중추신경에도 작용한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은 뼈나 근육에 저장된 아연을 꺼내서라도 간에서 알코올을 빨리 해독하려고 한다. 하지만 인슐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연을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많이 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간은 식사 후 혈당이 올랐을 때 댐의 구실을 한다. 술이 과한 나머지 간이 지치고 쇠약해져서 댐 구실을 하지 못하면 식사 후 순식간에 고혈당이 되어버린다. 아연은 파괴된 간세포를 복구할 때도 필요하다.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연이기 때문이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알코올의 열량을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영양소의 소모를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 주량이 어느 정도면 당뇨병에 안 걸리고 술을 즐길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질문을 수시로 받는데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알코올 도수와 주량으로 알코올의 양을 계산하여 많다거나 적다는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몸속의 영양소 균형 상태까지는 알 수 없다. 아연 등의 영양소를 얼마만큼 몸속에 축적하고 있는지, 식사로 어느 정도 보충하는지, 생활 습관으로 얼마를 소모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선천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알코올 분해에 영양소를 더 많이 소모하는 체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현재의 주량으로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음주량을 줄여야 한다. 적어도 술 마신 다음 날
추위를 느낀다면 될 수 있는 대로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현미죽이라도 좋다. 주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당뇨약이 필요 없게 된 65세의 남성 이야기를 하겠다. 그는 사흘에 청주 2리터를 마시는 애주가였는데 당뇨병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호되게 잔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술은 한 잔도 줄일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술은 한 잔도 줄일 생각이 없어요. 난 죽을 때까지 마실 거요. 당뇨약이 필요 없어지는 영양제가 있나요? 그러자 의사가 술은 마실 수 있을 만큼 마셔도 좋습니다. 단 주량은 자신이 조절해야 합니다. 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는 간이 혈당치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는 사흘에 2리터를 마시던 청주를 일주일에 2리터로 줄여보았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혈당이 개선되었다. 더불어 아연을 보충하는 영양요법을 시작하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자 4개월 만에 당뇨약을 더 이상 처방받지 않아도 되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에는 영양제마저 끊었다. 그는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혈액 검사를 받고 결과를 체크하면서 여전히 음주를 즐기고 있다. 본인은 의지대로 술을 끊지는 않았지만 음주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흡연 습관. 다음은 흡연과 영양소와의 관련에 대해 알아보겠다. 담배를 피우면 당독 현상, 즉 혈관벽에 포도당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과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아연, 망간, 구리, 철, 셀렌 등의 영양소를 많이 소비해야 하므로 체내에 영양소가 부족해진다. 그리고 혈액 속의 산소 배달꾼인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흡연으로 생긴 일산화탄소가 결합하면 온몸에 필요한 산소가 운반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세포의 대사작용이 저하되어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결국 사용되지 않은 포도당은 혈액 속에 남아 돌게 되고 담배에 함유된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적은 산소의 운반마저도 어렵게 만든다. 일산화탄소는 산소 배달꾼인 헤모글로빈에는 물론이고 미네랄을 배달하는 알부민에도 달라붙는다.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을 운반하는 알부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서 밝힌 바 있다. 담배를 피우면 효율적인 산소 운반 물질이 적혈구 속에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계속 늘지는 않는다.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며 담배를 끊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다. 담배를 단숨에 끊는 것도 스트레스겠지만 안 피우는 게 100번 낫다. 과도한 운동과 상처. 근육에도 양은 적지만 근육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당이 들어있다. 근육으로 저장당을 축적하고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질의 운동선수도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라톤 같은 과도한 운동을 하면 미네랄이 오줌에 섞여 배설되는 작용이 촉진된다. 그리고 격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근육이 파열되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아연이 있어야 한다. 단백질을 합성할 때 작용하는 폴리메라아제라는 효소를 기능토록 하는 영양소가 바로 아연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거나 수술을 받으면 상처가 아무는데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므로 그 원료인 아연도 많이 필요하다. 임신도 마찬가지이다. 뱃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자라나므로 아연을 포함한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 산모가 임신 후 생전 처음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영양소의 필요량이 갑자기 증가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또한 임신한 후에 혈당치가 오르는 것은 아직 그 원인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필요량이 늘어난 영양소를 보충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씹는 횟수만 늘려도 혈당이 내려간다. 식사를 할 때 많이 씹어 먹으면 과식을 억제할 수 있고 영양 흡수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는 많이 씹는 게 중요하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 칼슘이 풍부한 마른 멸치 등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식품들은 씹으면 씹을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되어 영양소 보충에 효과적이다. 또한 턱을 움직여 씹다 보면 뇌 속에 정신 안정 물질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포만 중추신경도 자극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여도 덜 괴로운 효과가 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서 씹는 횟수가 엄청나게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렁물렁하게 삶은 무와 무말랭이를 비교하면 같은 무로 만들었지만 후자를 요리해서 먹을 때 씹는 횟수가 훨씬 늘어난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씹는 식품으로 식단을 짜서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는 음식을 30회씩 씹는 게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좀처럼 그 횟수만큼 채우지 못하고 삼켜버린다. 이럴 때에는 식사 예절에 조금은 어긋나겠지만 먹는 순서를 바꾸면 해결되기도 한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것이다.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무침 등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금세 느껴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식사 전에 껌을 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의미로 비만 유전자를 발견한 요시다 도시히데 박사는 양배추 다이어트를 제창하고 있다. 양배추를 식사 전에 날로 천천히 씹어 먹는 다이어트법이다. 씹을 때의 근육 운동이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잔뜩 부르다고 느끼므로 저절로 식사량이 적어지면서 스트레스 없이 열량 섭취를 줄일 수 있다. 당뇨병 환자 중에는 변비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은데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비도 없앨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양치질은 가장 손쉬운 혈당 다이어트법. 한 가족인데도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 혈당치가 높은 사람과 높지 않은 사람이 있다. 가족의 생활 습관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나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식후에 양치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뇨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든
한 입이라도 먹었다면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것이다. 양치질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 체중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양치질로 입안을 깨끗하게 하면 먹는 횟수와 양에 변화가 나타난다. 양치질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 혈당 조절도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치주염을 앓는 사람이 입속을 청결히 하면 인슐린의 기능도 개선된다. 양치질을 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인 악토스를 먹은 것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치주염이 있으면 잇몸에서는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것과 똑같은 체내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인슐린의 작용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라면 무엇이든지 줄이는 것이 좋다. 평소에 입 안을 불결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자. 설탕과 크림이 들어간 캔커피를 책상 위에 늘 놓아두지는 않는가? 서랍 속에 작은 과자 봉지가 들어있지는 않는가? 일하는 틈틈이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당분이 섭취된다. 이런 습관은 혈당치가 올라서 인슐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입 안도 불결한 상태가 되어 치주염이 생기고 만다.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더라도 꼭 양치질을 하자. 지금까지 당뇨병 치료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당뇨병은 보통 살찐 사람들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50, 60대뿐만 아니라 40세 미만 환자들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십 년 동안 가급적 약을 적게 쓰고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당뇨병의 원인이 아연 부족에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잘 먹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아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들도 알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 책에서 아연이 우리 몸속에 충분하게 존재하게 만들어서 혈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 잘 먹고 지낸다고 생각해도 그 생활 습관이 나도 모르게 아연을 소모하는 생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형에 따라 체중을 감량하며 당뇨를 개선해야 하는 사람과 체중 감량이 필요 없이 당뇨만 개선해야 하는 사람들을 분류하여 비만인 사람은 먼저 식사량을 줄여 체중을 감량하도록 하고 열량 소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대사율을 높여 열량 소비를 개선하도록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식생활에서 똑똑하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잘 지켜내는 생활 습관을 길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